자, 가볍게 텍스트만 좀 볼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원래 이 추천 시스템은요, 비지도 학습에 속해요. 그래서 원래 그 커리큘럼 상으로는 되게 후반부에 소개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소개되는 그 분석 모형 중에 베이스라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 그 SGD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연관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냥 사용한 거예요. 근데 SGD 코드가 우리가 노출되지는 않아요. 매일 지금 예제 유형이 비슷한 게 계속 전개되다 보니까 약간 좀 수업이 좀 루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흥미를 좀 복돋아 보자,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조금 땡겨서 하는 거니까 어렵지도 않고요. 그냥 약간의 재미 요소로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지도학습 알고리즘들 사용해서 회귀 수행하는 거 쭉 한 바퀴 훑을 거예요. 자, 대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플랫폼 서비스들은요, 그 개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도입을 하죠. 전자상거래 업체도 당연히 추천 상품 제시하고, 유튜브, 애플뮤직 같은 경우도 전부 음악 제시를 하잖아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이런 비즈니스 관점에서 가장 많이 부합하는 게 추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용자 본인도 모르는 본인 취향을 발견하고 재구매로 연결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원론적인 텍스트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모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걸 장착하고 싶어 하죠. 플랫폼이 이제 판매자하고 소비자를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같은 거요.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카테고리하고 메뉴 구성이 되게 복잡해지죠. 그래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이 오히려 역효과를 갖고 와요.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게 되게 복잡해지면은 그것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예 그 플랫폼을 탈퇴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건 매출하락이 되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저들을 우리 시스템에 좀 더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서 추천 시스템이 필요한 거다. 요약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추천 시스템의 종류인데요. 여기서 나열하는 거는 이제 발전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리커멘더 시스템인 건데요. 기본 그 추천 시스템인 건데요. 유저한테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를 이용을 해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거 읽어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나이, 성별, 인종 등을 고려해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이트들이 이걸로 하는 데가 많아요. 인구 통계학적인 집단을 정의를 해요. 전에 보니까 무신사도 이거였던 것 같기도 한데, 타겟 유저를 이 중 한 집단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나이, 그 다음에 성별, 혹은 사는 지역, 이런 게 비슷하면은 나랑 성향이 비슷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취향도 비슷해.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면은 나랑 동갑인 사람이 내 옆집에 산다면은 걔는 나랑 취향이 똑같아야 돼. 되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인데 상당히 많은 사이트들이 이거를 적용을 해요. 제일 쉽거든. 아마 전에 봤을 때 무신사가 이거였던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대체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취향이 똑같아야 돼. 비슷한 연령대잖아.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을 한 게 컨텐츠 기반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저한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집중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옷이 있는데 파란색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회색 티가 있다. 그러면은 회색 티를 구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옷을 구매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좀 여러 개 겹치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류의 상품들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취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영화를 예를 들면
장르, 러닝타임, 감독, 주연 배우 이런 것들에 대한 영화의 기본 정보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영화를 본 거에 대해서 이 기본 정보들이 겹치는 애들은 대체로 비슷한 걸 볼 거다. 예를 들어서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는 자라고 적는 건데 자하고 같은 유저들한테 그 라라랜드를 추천하는 식. 마지막 문장은 빼는 게 낫겠네요. 뮤지컬 태어나서 딱 한 번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최종적으로 나온 게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 그래서 우리말로 협업 필터링이라고 해요. 유저에 대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유저들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유저, 즉 내 정보하고 다른 유저들의 정보를 같이 콜라보레이터 해갖고 숨어있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방식인데 이걸 발전 순서대로 나열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의 국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사이클런 기반의 추천 시스템 패키지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서프라이즈 패키지 설치할 때는 MS 빌드 툴스 2015 이상 버전이 필요한데 이거 우리 첫날 깔았어요. 수업 첫날 깔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다 깔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PIP 명령으로 사이키 서프라이즈라는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이거 설치 한 번에 성공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얘가 설치가 실패하면 요것도 깔았고 요것도 깔았는데 여기서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PIP 인스톨 업그레이드, PIP 셋업 툴스 휠 요거 두 개를 업그레이드, 세 개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다시 설치해 보세요. 설치 프로그램이 약간 구형이면 안 깔리더라고요. 일단 제가 집에서 맥에서도 이렇게 해서 설치 성공했고 지금 여기 강의실에도 설치가 돼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진행했을 때 별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자, 11시에요. 설치하고 20분에 15분에 만납시다. 그때 여기 PIP 3인 거 알죠? 이거 알죠? 밑에 거는 앞에 거만 3야. 뒤에 건 3 아니야. 자, 이 서프라이즈 패키지가 제공하는 알고리즘들이 한 10몇 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 세 가지가 첫 번째 베이스라인 논리. 그러니까 사용자의 편향과 아이템의 편향을 고려해서 이제 SGD 베이스라인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요. KNN 베이직. 얘는 그 KNN 알고리즘을 활용한 협업 필터링이고 사실 제일 좋은 게 SVD예요. 이게 행렬 분해를 통해서 잠재 요인 협업 필터링을 위한 SVD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왜 유명해졌냐면은 그 재작년인가 넷플릭스에서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 알고리즘을 써서 그 영화 추천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서 제출해갖고 그때 이걸 계기로 이 알고리즘이 대중화가 돼요. 넷플릭스에서 지금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때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죠.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베이스라인 논리 요거 하나만 해볼 거예요. 개개인의 다양한 평가 성향을 반영해서 아이템 평가에 편향성이라는 요소를 반영해요. 그래서 베이스라인 평점은 전체 평균 평점 플러스 사용자의 편향점, 사용자가 어떤 그 아이템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아이템 편향, 어떤 아이템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평점은 모든 사용자의 아이템에 대한 평점을 평균한 값, 평점의 평균값. 평점의 평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편향 전수는요.
사용자별 아이템 평점의 평균값에서 전체 평균 평점을 뺀 거고요. 아이템 편향 점수는 아이템별 평점 평균에서 전체 평균 평점을 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사용자의 평균적인 영화 평점이 3.5점이고, 그 다음에 어벤져스 3편을 모든 사용자가 평균적으로 4.1을 줬다. 그러면은 내가 영화평가를 평점을 좀 잘 안 주는 편이야.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봤었던 영화에 부여한 평균이 3점대일 때 과연 내가 어벤져스 3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러면은 사용자 편향 점수는 내가 평상시에 부여한 평점 빼기 모든 사용자의 모든 영화 평점 마이너스 3.5. 그럼 나는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마이너스 0.5 정도 적게 주는 편이다 라는 거고요. 아이템 편향 점수는 어벤져스 3편에 대한 평점 4.2에서 모든 사용자가 모든 영화에 부여한 평점 3.5를 빼면은 0.7. 그러니까 어벤져스 3편은 대체로 다른 영화보다 0.7점 정도 더 많이 받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벤져스 3편에 부여할 수 있는 평점을 예측해 본다면 전체 평점 3.5에서 내가 평상시에 주는 편향을 빼고 어벤져스에 부여된 평점을 더해서 나는 3.7점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라인 평점의 기본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코드 한번 해봅시다. 자, 데이터셋은 제가 엑셀로 미리 좀 올려놨는데요. 이 패키지도 그 전에 우리 했었던 프로페처럼 그 데이터 유형을 좀 강제를 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아까 설치했었던 이 서프라이즈 패키지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셋인데 원본 데이터를 얘네가 좀 일부만 추려놨더라고요. 원본 데이터 용량은 한 25메가 정도 됐었어요. 시간 내에 돌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간략화된 데이터로 그 엑셀로 추려왔고요. 데이터가 총 4개가 제공되는 거를 시트를 합쳤습니다. 보면은 엑셀 시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쓰는 이 my read 엑셀 함수는요, 엑셀 파일에 대해서 데이터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 시트를 가져와요. 요 시트 탭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시트를 가져와요. 이게 보면은 유저 번호 1번 사용자가 관람한 영화 일련 번호들이죠. 그리고 각각의 영화에 부여한 평점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무비스라고 하는 태그로 들어가면은 영화 번호와 영화 제목 그리고 장르 정보가 있죠. 자, 그다음에 링크 영화 번호에 대해서 IMDb라는 사이트에서 그 영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번호 그리고 TMDDB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영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자, 그 다음에 태그, 마지막 태그는 각각의 영화에, 사용자가 영화에 부여한 태그. 타임스탬프는 시간값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실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를 그대로 예제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정교화가 잘 적용되어 있는 상태의 데이터셋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얻으려면 조인을 많이 때려야 된다는 소리죠. 이걸로 1대 n, 뭐 n 대 n 뭐 그런 관계 공부하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자, 우리 그 read my excel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셋 함수를 보면은 자, read excel 함수를 수행할 때 지금 경로하고 인덱스 콜만 지금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만약에 시트 네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특정 시트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보면은 무비스라고 하는 탭이 있죠. 그냥 데이터 불러왔을 때는 첫 번째 탭을 불러오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가져온 데이터가 바뀌죠. 그래서 저렇게 좀 복잡한 시트로 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불러올 때는 여기에 시트 네임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도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시트 네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도 같이 가져가 줘야 돼요. 그래서 시트 네임 str이고 옵셔널인데 엑셀 파일에서 읽어드릴 시트 이름이에요. 여기에 파라미터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는 논으로 세팅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시트를 가져오나? 이건 저도 긴가민가 하네요.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시트 네임을 지금 논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못 가져와요. 그렇죠? 그래서 시트 네임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또 분기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 그렇게 해야겠네. 자, 시트 네임이 논일 때랑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해서 분기를 또 해야죠. 자.
자, 그래서 파람스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죠. 리드 엑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파라미터 요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빈 딕셔너리를 준비한 다음에 if 시트 네임이 논이 아니면 파람스의 시트 네임이란 파라미터에다가 얘를 넣어주고, 또 if 인덱스 콜 파라미터가 논이 아니면 인덱스 콜이라는 딕셔너리에다 요거 넣어주고, 그러면 if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되는지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딕셔너리를 준비해서 별표 2개 찍고 파람스 전달하면은 이 딕셔너리가 만약에 A는 100이고 B는 200이다. 근데 요 파람스를 별표 2개 찍으면 여기다가 A는 100, B는 200이라고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거 가져왔고, 만약에 다른 시트를 가져오고 싶다. 시트 네임은 무비스라고 시트 이름 걸어주면 가져오는 시트가 바뀌죠. 자, 자, 준비 작업으로 패키지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데이터 가져오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서 가져올 데이터는 레이팅스, 별점 데이터예요. 자,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제 전 처리를 좀 할게요. 자, 이 패키지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 번호, 그 다음에 아이템 번호, 그리고 별점이라고 합시다. 추천점, 평점. 구조의 데이터를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필요 없어. 무조건 이렇게 있어야 돼. 네, 이게 좀 주의하실 거고요. 그래서 주어지는 예제 데이터 자체가 지금 그 구조를 지금 충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타임 스탬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f는 origin.drop 타임 스탬프 6 그래서 df.info 라고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필요한 필드만 추출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놔두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할해야죠.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이거는 데이터가 결측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결측치가 있으면은 결측치가 있다라는 거는 평점을 안 줬다는 얘기니까 그냥 과감하게 지워버리면 돼요. 뭐 이상치 감지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 시스템은 별점을 1점에서 5점까지밖에 못 주는데 별점이 만약에 7점이 들어가 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상치 처리를 할 여지가 있겠죠. 그런 상황 없을 거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개발자가 프로그램 에러 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 데이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SQL로 뽑아내셔야 될 거예요. 개발팀에서 이렇게 엑셀로 안 해줄 거야, 아마. 자, my train test split로 갈 거고요. 잠깐만요.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만들 때 무조건 종속 변수 있게끔 해놨던 것 같은데. 얘는 종속 변수가 없거든요. yName. 그치. 자, 이거는 지금 우리 함수를 못 써요. 왜냐면 지금 우리 함수는 무조건 종속 변수 이름을 넣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비지도 학습은 종속 변수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내는 거야, 얘는. 근데 지금 우리 함수는 무조건 요 yName을 주게끔 해놔갖고 함수를 좀 뜯어붙입시다. 디폴트 non yName is not known and 자, 종속 변수 이름을 줄 때랑 안 줄 때로 분리할게요. 자, yName 값이 논이 아니면 기존의 이 테크트리를 타게끔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하는데 이때 y를 안 줘요. 그럼 분리되는 거는 트레인하고 테스트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트레인 테스트 이렇게 하고 리턴해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리턴.
자, 이렇게 해서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분리할게요. train.shape, test.shape. 자, 모듈 변경된 거 인지를 못하니까 데이터로 받았구나. 여기서 데이터 넣어줘야 되는 거. 파라미터 이름 잘못 들어갔네요. 데이터. 트레인 테스트. 리턴이 한 뎁스 들어갔네. 쏘리. 자, 데이터 분리됐고요. 자, 일단 기본 코드만 먼저 봅시다. from surprise. import baseline only. 자, 베이스라인 올리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시면 돼요. 여기에 몇 가지 파라미터들도 있긴 한데 뭐 일단은 기본기부터 갑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후회형 검증 데이터 분리하는 것도 코드 밑으로 옮길게요. 자, 얘한테 이제 fit 하고서 트레인을 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측치를 뽑아내요. 에스티메이터 점 메서드가 프리딕트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옵스. 컬럼 이름도 맞춰줘야 되는구나. 자, 데이터셋이라는 클래스를 추가로 임포트 했어요. 전에는 이제 컬럼 이름, 컬럼 항목들만 맞춘 다음에 걔를 그냥 2차 배열 형식으로만 맞춰주면 됐었는데 아예 데이터셋이라는 클래스가 새로 들어왔네요. 자, 이걸 써서 이제 서프라이즈 형식에 맞게 형식의 데이터로 이제 변환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사용자 번호, 아이템 번호, 평점 이렇게만 이제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남았죠? 이거를 데이터셋 점 load from df 얘한테 df를 줘요.
자, 그리고 이제 리더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더 필요해요. 잠깐 올라갔다 올게요. 이 리더라고 하는 클래스도 필요한데, 자, 그 전에 요 별점의 분포를 봅시다. 레이팅스. 최소 0.5에서 최대 5까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레이팅의 스케일이 0.5에서 5 사이인 거잖아요. 자, 리더는 아까 만들었던 리더 얘한테 레이팅 스케일 점수의 분포를 알려줘야 돼요. 0.5에서 5.0 사이. 두 번째 파라미터로 이 리더를 걸어줘요. 자,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평점의 분포를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쪼개요. 그러면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얘를 감당을 못하지? 이 치사한 놈들 다들 이제 지네 전용 기능으로 뺐네. 자, 프롬 서프라이즈 점 모델 셀렉션 임포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자, 데이터 분할 클래스 함수도 따로 제공을 해주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만든 기능이 아니라 얘네가 준 기능을 가지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는 파라미터는 사이클론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1, 2, 3, 4. 대신에 쉐이프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없나 봐요. 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쪼개진 게 나오죠.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뭔가 돌아간 게 나오죠. 서프라이즈 점 액츄얼리 정확도 안에서 임포트 성능 평가 기준은 크게 몇 가지 값이 있는데요. RMSE가 제일 많이 쓰여요. 뭐 민 앱솔루트 에러 평균 절대 오차 그 다음에 그 FCP라고 하는 값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RMSE 값을 많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프리드 요것만 출력하면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일단 이걸 가지고 스코어는 RMSE 얘한테 프리드를 주시면 되고요. 종속 변수가 없으니까 관측치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0.8715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기본 모형 구현이에요. 추천 모형 구현. 일단은 기본 코드 훈련 검증 데이터 분리 그 sk런이 아닌 서프라이즈 자체 함수를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추천 모형 학습 후 성능 평가한 거죠.
자, 다시 프리드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아이고. 그 다음에 성능평가는 따로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출력되니까 상위 5개 정도만 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출력되는 의미가 뭐냐면 UID는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번호, 그 다음에 IID는 아이템 번호, 그 다음에 RUID는 해당 사용자가 실제로 부여한 평점이고요. 마지막으로 EST가 예측 평점이에요. 그러니까 199번 사용자의 평소 평점 뿌리고 다닌 그 성향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2912번 영화에 부여할 걸로 예측되는 평점은 3.53이다. 대충 3에서 4점 정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평점이 지금 0.5에서 5 사이인 거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0에서 5 사이라고 봐야지. 그랬을 때 평점을 추천 평점이 3점 이상 나온 것들을 추려서 당신한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라고 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높은 순으로 정렬해갖고 그냥 쫙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특정 사용자 199번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결과값에서 199번에 해당하는 것만 쫙 뽑은 다음에 EST가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서 뭐 상위 10개 정도를 뽑는다. 그럼 그 10개에 대한 영화 ID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화에 대한 ID 값을 여기서 찾아서 제시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추천 시스템 원리예요. util.py는 고칠 필요가 없는데 괜히 고쳤네요. 자, 코드 일단 여기서 한번 올렸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이킬런을 기반으로 하는 애기 때문에 얘도 K폴드가 있고 그리드 서치 CV가 있어요. 그럼 좀 더 성능 튜닝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것도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기본 코드라고만 합시다. 보통 이제 이 서프라이즈를 사용할 때는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마찬가지로 그 내장 데이터셋을 보통 쓰니까
내장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클런도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냥 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사용하면은 데이터들이 그냥 변수로 한 번에 쫙 로딩이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던 코드였는데, 그거를 이제 좀 실데이터를 눈으로 보고 진행하려고 그걸 제가 새벽에 엑셀로 추출해서 미리 올려놓고 왔더니 데이터 유형이 바뀌면서 약간 데이터 처리하는데 조금 코드 변경이 좀 있었어요. 그래, 오래 헤맨 거 아니니까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실제 실무에 적용하기가 날 거예요.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 하면은 엑셀로 익스포트 하는 게 보통이니까, 엑셀 내지는 CSV로 익스포트 하는 게 보통이니까. 자, 여기까지 코드 다 올라갔으니까 이제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제 베이스라인 알고리즘 기본 코드 봤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풀옵션을 땡겨 올 차례예요. 패키지가 조금 더 늘었어요. 크로스 베리데이트, 교차 검증하는 기능이고요. 그리드 서치 CV,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쓰는 거죠. 근데 얘는 너무 무식하게 모든 걸 다 하니까 랜더마이즈 서치 CV, 요 기능 쓰는 거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랬죠. 모델 셀렉션 패키지에서 가져오는데 주의하실 거는 얘네들이 전부 저거예요. 사이킷 런에 있는 게 아니라 자체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이킷 런에 있는 애를 같이 가져온다. 점 모델 셀렉션 해갖고 임포트 한 다음에 사이킷 런에 있는 기능들을 먼저 가져온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못 써요. 왜냐면 이름이 중복되면은 뒤에서 마지막에 갖고 온 애들이 앞에서 갖고 온 애들을 다 밀어내니까 사이킷 런이랑 동시에 쓸 때는 한쪽은 별칭을 부여하셔야 돼요. 성능평가지표 아까 RMSE 하나만 봤는데요. MA 값도 그냥 같이 한번 보려고 성능평가지표 함수도 하나 더 임포트 했습니다. 자, 패키지한 거 늘리고 이제 아까 봤었던 거 쭉 내려가서 아까 여기까지 봤었죠? 추천 모형 학습하고 성능평가하는 것까지 요 밑에 이어가는데요. 테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전달된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예상치를 이제 전부 다 뽑아내는 거고, 특정 유저가 특정 영화에 부여할 평점을 예상해보자 라고 하면은 estimator.predict, 이때 predict를 써요. 이때 사용자 아이디와 아이템 아이디를 전달하면 603번 유저가 3996번 영화에 부여할 거로 예상되는 평점을 얘가 뽑아주는 거예요. 위에 리스트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랑 동일한 정보를 넣었어요. 자, 이렇게 리턴 받은 거에서 예상 점수만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객체점.est라고 하면은 점수만 얻어지는 거죠. 성능평가는 RMSE랑 MA 두 개 출력하게끔 이제 하나 더 늘려봤고요. 자, 이제 교차 검증 가봅시다.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하는 게 좀 웃겨요. 예를 들어서 얘가 파라미터가 메소드는 SGD, 그 다음에 뭐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준다고 치면 이 모든 파라미터를 딕셔너리로 묶어야 돼요.
이 클래스에 전달하는 모든 파라미터를 딕셔너리로 묶어서 BLS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줘야 돼요. 제가 이 클래스 쓰면서 적응한 제일 많이 찾았던 내용이에요. API 뒤져봐도 파라미터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줘야 될 거는 꿈에도 몰랐죠. 자, 교차 검증할 때는 트레인이랑 테스트셋을 따로 안 나누죠. 데이터 통째로 주면 되고요. 성능평가지표 2개 정해주고 교차 검증 횟수 5번. 벌보스 트루는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은 맨 마지막에 이런 표를 출력해줘요. 각 폴드마다 스코어 평균하고 표준 편차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요 표를 출력해주는 게 벌보스 기능이에요. 결과값 리턴 받은 다음에 검증을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객체를 출력을 해보면 딕셔너리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CV 리절트에 테스트 RMSE, 테스트 MAE 이런 식으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스코어 값 나오고 학습 시간, 검증 시간 뭐 이런 게 나오죠. 자, 이제 다음 단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할 때 여기서 멘붕 왔었어요. BLS 옵션스라고 하면은 파라미터 이름이 요거 하나였으니까 여기에 배열로 들어가면은 이 배열 안에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처음에 다 넣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지금 구글 번역기 돌려놓은 건데, 일단 답변이에요. 파람 그리스, BLS 옵션 한 다음에 배열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하나씩 넣는 거잖아요. 직접 이 경우의 수를 다 조합하래. 이 또라이 같은 인간이. 그 밑에 있는 답변이 더 웃겨요. 깊게 생각 안 했대. 그래서 모든 조합을 직접 열고 하래. 안 쓰고 말지 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뭔가 깨달았는지 아까 그 댓글이 2017년 댓글이에요. 몇 년 후에 수정했대. 그래서 BLS 옵션 안에 이렇게 경우의 수대로 넣어주면은 이거를 지가 알아서 분해해서 반복을 돌려요. 처음에 시꺼맸다. 자, 메소드는 내부적으로 쓰는 알고리즘이에요. ALS라고 하는 게 기본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SGD 알고리즘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OX 이거는 학습에 대한 반복 횟수예요. 반복 횟수가 뭐냐면 데이터 샘플 수를 10바퀴를 도느냐 20바퀴를 도느냐예요. 데이터가 5,000건이 있다. 그러면은 FOX를 10이라고 하면 총 5만 개를 학습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제 우리가 봤었던 게 경사하강법이라 그랬죠. 여기에 데이터 이게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최종 데이터면은 이거랑 근접한 값을 찾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유추하고 여기를 유추하고 여기를 유추하고 여기를 유추하고 이걸 몇 번 왔다 갔다 할 거냐. 이 왔다 갔다 하는 반복을 몇 번을 할 거냐. 그걸 정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늘리면은 되게 느려집니다.
근데 이게 많아질수록 정확도는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RHU. 이거는, 설명이 바뀌었다. 사용자에 대한 정규화 매개 변수고요. REGI는 아이템에 대한 정규화 매개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드 서치 CV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 클래스 이름 주고 파람 그리드, 랜더마이즈 서치 CV는 파람 디스트리뷰션. 자, 이렇게 해서 파람 설정하고 성능평가 지표, 교차 검증 횟수, 엔잡스. 랜더마이즈는 랜덤 스테이트 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돌리면 시간이 다소 걸려요. 자, 학습 끝났고요. 학습 모형 구성하고 여기서 이제 최적의 성능평가 지표 확인. 최적이 아니라 그냥 성능평가 지표 확인. 베스트 스코어라고 하면은 86, MA가 66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 확인. 근데 이렇게 지정한 성능평가 지표별로 파라미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최적의 추정기. 이것도 성능평가 지표별로 딕셔너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객체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뒤에 성능평가 지표까지 같이 걸어주셔야 그 실제 객체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rmsa.test라고 하면서 여기에 테스트 데이터만 한번 줘볼까요? 나오려나? 데이터. 여기는 뭐 접근하는 게 좀 다른가 보다. dir로 기능 한번 확인해 봅시다. 테스트 메서드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알고리즘들, 아까 말했었던 가장 많이 쓰는 거, 가장 많이 쓰는 알고리즘 이름이 SVD라고 했었죠. KN은 베이직하고. 이거를 사용한다고 해도 진행되는 코드는 똑같아요. 설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달하는 클래스 이름만 바꿔치기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가 있는지는 레퍼런스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죠. 자, 코드 올라갔으니까 요거 확인하시고요. 이제 다음 단계는 다른 클래스들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다음 클래스들부터는 그냥 랜더마이즈 서치 CV, 그냥 요걸로만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이제 그거까지 해서 이제 두 가지 알고리즘 하이퍼 파라미터 확인하면은 결국은 SVD만 쓰겠지만, 확인하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영화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적인 기능을 구현해 보는 것까지가 이제 요 단어 마무리예요. 자, 일단 요거 코드 올라갔으니까 요거 실습합시다. 2시 15분쯤에 가요. 2시 20분.